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5장 80쪽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하고 투자자산 하면은 어떠한 차이냐면, 그냥 유가증권이라 할 때는 단기 투자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개념을 꼭 해야죠. 유가증권이 뭐냐 하면은, 투자자산이 뭐냐, 이것은 유가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을 말하고, 그냥 이것은 장기 투자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이것은 장기 투자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준이 뭐예요? 1년 이내일 때는 단기 투자자산, 1년 이상이면 장기 투자자산. 그런데 투자자산은 전부 다 장기는 투자자산이나 줄여서 얘기하고, 단기 투자자산인데 유가증권이라는데 원래는 이제 장기, 단기를 다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도 분류합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을 볼 때 이제 그것이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80쪽에 유가증권이 있어요. 자,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지분증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채무증권을 나누는데, 자, 지분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분 몫이잖아요. 이러한 지분증권은 하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지분증권에는 주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그리고 채무증권에는 이제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이 채권 중에서 이제 사채가 대표인 거잖아요. 물론 공채가 있지만은요, 국채, 공채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국공채가 있지만은 일단 회사를 중심으로 거래 가장 많은 게 사채예요. 그리고 이 지분증권에서는 이 주식에서는 자기 몫이기 때문에 몫을 자기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이걸 분류할 때 주식은요, 만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1년 이내로 분류하면 단기 매매 증권. 이거 단기 보유 목적이잖아요. 단기를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시장성이 없으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여러분들 뭐 투자 자산이죠, 이건. 투자 지분법 몫이라 했죠. 투자 자산으로 이건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것은 이제 당좌 자산이죠. 당좌 자산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단기 투자 자산에 들어가요. 만약, 그럼 이제 이것은 유동자산이 되고, 이건 비유동자산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이 보유기간이, 이것은 이제 기준이 달라요. 이 기준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1년 이상이냐, 이내냐, 1년을 초과하느냐, 1년 이상이냐, 1년 이내면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하면은 뭐이다? 투자 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증권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요 지분증권은, 지분증권 아닙니다. 채무증권은 분류하는데 3개로 분류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똑같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이제 지분법, 이건 지분이가 지분법이 있지만은, 채무증권은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현행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이자만 하자, 그러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기 보유는 일반 장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에 들어가고요. 투자 자산에 들어가고, 요건 이제 뭐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예요?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요건 당좌 자산. 당좌 자산은 단기 투자 자산이죠. 그 당좌 자산에 넣어 가지고 유동 자산으로 넣고, 속에 당좌 자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일반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요 채무증권에서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해서 당좌 자산으로 많이 분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항상 규정을 따서 매도 가능 증권이지만 시장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이 없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한다. 그래서 이 특징이 유가증권의 특징은요, 뭘 할 수 있다? 첫째 뭐냐? 재분류가 가능하다.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분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보시면요, 요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이 있어요. 요 단기 매매 증권 여기도 있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다 있어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특징을 보시면은 첫째 1년 이내. 자, 제일 중요하죠. 단기 매매 증권이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요. 또 거래도 제일 많고요. 단기 매매 1년 있는데 이것은 유동자산에 들어가면서 또 뭐 어디에 당좌자산에 들어가면서 또 어디 들어가냐? 단기 투자 자산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에서 단기 투자 자산은 어떤 거 있어요? 뭐 대여금, 단기 대여금,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뭐 그 밖에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류 기준이 이것은 항상 뭐예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가 있는데 이것은 최초에 처음 인식할 때 처음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 이후에 공정가액으로 또 측정하고 공정가액의 변동을 단기 손익 측정하고 그 다음에 최초 이후에는 이제 그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서는 이제 공정가액의 단기 매매증권인 경우는 공정가액에 차감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가증권의 자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거기 책의 제일 아랫줄입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유가증권의 취득가 유가증권의 취득가 직접 관련 거래원가 요 유가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이 거래원가 취득원가를 말하는데 이제 요 경우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공정가액이라고 했죠. 공정가액을 딴 말로 뭐라 그래요? 일단 먼저 공정가액에서 이것은 차감해 줍니다. 빼준다. 시가를 얘기하나요? 공정가액은 무조건 시가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공정가액 하면 시가예요. 시가. 근데 시가는 이제 어떤 외부에 의해서 영향력 있는 이렇게 뭐 담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가격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정가액이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란 말을 갖다가 페어밸류 공정가액이라 이렇게 용어를 붙인 겁니다. 시가 공정한 시가다. 이제 저는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그래서 공정가액이란 공정한 시가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들은 공정가액에서 이것은 이제 1년 이내 1년 이상이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가산한다. 이런 것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간혹가다 시험에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한 번씩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은요. 그 여섯 번째 보시면은 유가증권 보유 시 배당금 및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보유 시에 여러분들 그 유가증권을 할 때요. 뭘 받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첫째 주식 같은 경우는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죠. 사채 같은 경우는요. 사채 같은 경우는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입니다. 그럴 때 이 분계를 어떻게 하냐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안 나고 배당금 받나 이렇게 시험이 안 나고 뭐라 그래요? 이건 지분증권의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뭐냐면 채무증권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사채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면 지분증권의 뭐 배당금이니 뭐 채무증권의 뭐 이자니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사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이다. 그럼 배당금은 이제 첫번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뭐 현금, 대변에는 뭐요? 배당금 수익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자 수익 받죠? 그럼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다. 세 번째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간혹가다 어쩌다가 한 번씩 분계 문제로서 실기시험에 나오는데, 혹시 나오면 뭐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다루다. 자, 유가증권 평가는 단기매매증권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할 때 요거 평가죠. 평가. 이번에 평가할 때는 이거 평가는 뭘로 한다?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공정가로 평가한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만기보유증권은 뭘로 하냐? 만기까지 가니까 시가가 있을 수가 없죠. 시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원가로 한다 그랬어요. 원가법으로, 원가로 평가한다. 원가는 여러분요,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란 말은 취득원가다 이렇게 하면, 취득 시의 가격을 원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가는 뭐 구입할 때 시가죠. 우리가 시가란 개념, 공정가액이라는 이 개념을 볼 때는 항상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하, 공정가액이구나. 그럼 시가구나. 뭐예요 이건? 팔 때 어떤 거냐? 팔 때 평가를 할 때는 시가, 공정가액이 얼마고 취득가액이 얼마냐. 요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평가, 이제 뒤에서 우선 한번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상각 후의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8번 단기매매증권을 양도했는데 8번 저 82쪽을 보시죠. 네, 단기매매증권을 양도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의 양도. 자, 우선은 이걸 단기매매증권은 양도 한 가격이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란 말은 처분이라는 얘기예요. 단기매매증권의 양도는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꼭 해서 이 양도가하고 처분가라는 것은 양도가가 처분가고, 미안합니다. 장부한 가격하고 장부 금액하고 양도 금액하고를 따져가지고 양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나오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 그러면 판 것이니까 단기매매증권을 팔렸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자, 500원짜리 단기매매증권이 600원에 팔렸다. 그러면 600원이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요? 100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뭘 하냐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이익 이렇게 쓰고요. 이번에 이제 반대로 이 양도가하고 1번, 2번에는 요 양도가하고 장부가인데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반대예요. 즉 쉽게 말하면은 장부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손해를 봤다는 얘기네요.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자, 얼마에 싸게 팔았냐? 500원짜리를 450원에 팔았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500원짜리. 이렇게 500원짜리 팔렸는데 450원 받으니까 50원이 손에 났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500원짜리고, 요건 450원 받았으니까 50원이 손실이 난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거 하고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도 가능 증권, 여기서 하나 꼭 기억날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요. 매도 가능 증권이 했을 때, 처분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제 평가를 했을 때, 평가를 하면은 평가 시에 뭐예요? 평가 차이익이 나오거나 평가 손실이 나오거나 이익을 우리는 평가 차익이라 그러고 평가 손실을 평가 차손이라 그럽니다. 평가할 때만 차라고 쓰는 거예요. 요거 평가 차손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이건 뭘로 처리하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가능 증권을 평가할 때 이건 전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는 무슨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이죠. 자본 계정으로 처리하니까 여러분들 이건 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칠 수가 없죠. 그죠?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한 차익은 자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서 자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놓읍시다. 자, 유가증권의 표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83쪽 유가증권의 표시. 유가증권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이것은 그냥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가증권은 특징이 유가증권은 당자자산으로 이제 단기매매증권은 당자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고 매도 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딴 건 몰라도 그 매도 가능증권이 거의 1년 이내에 이렇게 도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당자자산으로 분류해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러분하고 투자자산을 보겠습니다. 투자자산 몇 번인가요? 10번 투자자산. 자, 이 정도로 이제 유가증권은 끝나고 이제 투자자산. 여러분 투자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특징이 장기라 그랬어요. 장기 투자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 이상이죠. 장기면 1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겁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상 하는데 이하인데 습관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딱 12월까지를 12월 31일까지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내에 하면 이제 그날 들어가는 거고 초과란 말이 정확하게 맞겠죠. 근데 이건 막 사람들이 관행에 따라서 뭐 이상, 이하 뭐 이렇게 이자를 붙이는데 12월 31일까지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단기죠. 단기 투자자산. 단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초과면 1년이나 하루가 많아야 되니까 이런 말은 초과라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기는 뭐니까 장기적인 투자 수익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이익 목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자 수익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 타기업을
어떡합니까? 타기업을 지배하거나, 예? 타기업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투자자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배하거나 좀 다루려고 하는 걸 통제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성이 많은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을 이렇게 우리 사회 속된 말로 잡아먹는 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이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산에는 다른 회사, 타 기업을,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회사란 말 들어갑니다. 책에 그 밑줄 한번 치시죠. 관계회사 주식, 사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타 지배 주식으로서 유가증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여유자금 목적이죠. 이건 장기 투자, 이건 여유자금. 여유자금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지배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 출자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산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의 분류. 시험에 잘 나온 것만 뽑아보겠어요. 우선 첫째, 장기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장기금융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 장기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증권. 요게 이제 객관식으로 간혹 나오니까 한번 좀 보시죠. 투자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투자부동산의 대표인 게 이제 토지나 건물인데, 이렇게 오피스텔이 이제 올라갈 거 생각해서 이제 오피스텔 사놓죠. 근데 안 올라가죠. 잘. 경기가 좋아야 올라가지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금융 상품은 1년 이상 보유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단기 금융 상품, 그 반대가 장기 금융 상품이다. 그 단기 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제 뭐 CP 여러분 배우셨죠? CP, CD,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RP 뭐 이런 거, 기업보험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이 단기 금융 상품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한 200가지가 넘는데, 저도 그래서 CP라는 기업보험이 CP라 그러고요. CMA, 그다음 RP, 그다음에 뭐 머니 인트러스트, 그다음 머니 마켓 펀드, MMF, ELS, 중개업, 표지업,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 등등을 우리는 단기 1년 이내에 되면은 단기금융상품, 1년 이상이 되면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투자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1년 이상 보유할 매도 가능 증권과, 여기서 이제 이 특징이 단기 매매 증권 안 들어가니까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을 우리는 장기 투자 증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여기서는 1년 이상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비업무용, 비영업용이죠.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지분법, 기타 투자자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객관식이 나올 때 여기다가 딴 걸 좀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 골라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기 금융 상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14번 보시겠습니다. 14번. 장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여기다 안 썼는데, 자 14번 장기 대여금. 자 여러분, 대여금 반대는 뭐가 있나요? 요 반대는 단기 대여금 있죠. 그럼 단기 대여금하고
장기 대여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일반적으로 단기 대여금은 금액이 적어요. 좀 뭐랄까요? 소액이라 그러면 이것은 좀 거액이죠. 금액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1년 이상이고 이건 1년 이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 그러잖아요. 빌려오면은 뭐예요? 차입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고 이제 거기 뭐 금전 소비대차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라는 건 이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소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금전대차나 소비대차는 같은 말이에요. 상법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장기 대여금은 장기 금전 대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여하고 차입 이를 줄여서 대변, 차변 이런 뜻도 있을 거요. 있지만은요,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대여 차입 거래를 우리는 금전 대차 거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뭐 여기는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그건 기억하지 마십시오. 법인세법 뭐 이런 법인세법 세무액에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장기 대여금은 뭐한다? 투자자산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투자부동산이 있어요.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이제 임대하기 임대 목적이냐 투기를 목적으로 하냐 이제 투기 사실 투기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임대 목적이냐 임대 목적 그 다음에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투기란 말은 물가가 막 상승해 가지고 이제 온다고 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투자 속에 투기가 들어가죠. 나쁜 의미고 투자 목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이나 토지나 건물, 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건물, 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이제 많고 기타 이제 뭐 이런 특수한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선박이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땅과 빌딩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좀 추려서 짧게 하고요. 이론 문제, 연습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제5장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의 문제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